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공격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자치정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적이고 충격적인 공격에 나선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후 가자지구를 철저히 봉쇄해왔습니다. 최대 폭 12km, 길이 41km에 불과한 지역에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는 3위에 달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는 더욱 철저해졌고 실업자가 50%가 넘는 등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번 작전을 알-아크사의 홍수 al-Aqsa 델루즈라고 명명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5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기도한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동시에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야훼에게 바치려던 장소이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이며 이슬람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알-아크사의 모스크 사원은 현재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원 경내에서 기도는 이슬람 신자에게만 허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전산 바깥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점에 대해 늘 불만을 품어왔고 지난 5월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기습적으로 사원 경내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건은 이슬람 측의 극렬한 분노를 불렀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유도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모사드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정보위성, 드론 등 최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가자지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스파이를 보내 각종 현안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CNN 등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와 정보기관을 자랑했지만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심지어 미국 역시 이번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마스의 기습공격 9일 전인 지난달 28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난 20년보다 오늘날 더 조용하다. 오늘날 내가 중동의 위기와 분쟁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었다. 이 말을 한 지 불과 9일 만에 하마스의 집중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동 관련 정보에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인데요. 또한 공격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기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마스는 먼저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해 남부지역 주요 도시를 강타해 혼란을 일으킨 뒤 특수부대원들을 낙하산을 통해 침투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모터사이클, 픽업트럭과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이 2년 전에 완성한 6m 높이의 철제 콘크리트 벽을 뛰어넘어 진격했습니다. 심지어 해상에서도 보트로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와 가자지구의 경계선 65km에 세워진 높이 6m의 벽은 이스라엘 정부가 14만 톤 분량의 철을 투입해서 3년 반 만에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육해공 투입 전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장대원을 이스라엘에 침투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현지 주민을 살해하거나 납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축제장 주변에서만 시신 269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요란한 전자음악 소리가 가득 찬 행사장 위로 로켓으로 보이는 하얀 섬광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 음악 소리가 꺼지고 행사 관계자가 적색경보라고 급한 목소리로 방송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관객들은 혼란에 빠진 사이 전기마저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 여러 대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100여 명이 쏟아져 나와 인파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로켓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의 땅속에 미로와 같은 땅굴을 뚫고 드론이나 로켓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렇게 제조해서 발사한 로켓들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의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들은 하마스를 통제 가능한 적으로 간주했고 방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최대 위협이 하마스가 아니라 북쪽 레바논의 무장 정파로서 이란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는 헤즈볼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9-11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인 리처드 아미티지가 알카에다가 테러리스트 B팀이라면 헤즈볼라는 A팀이라고 했던 바로 그 헤즈볼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고위급의 전사 소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정예부대 고스트의 사령관까지 전사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정예 특수부대 고스트 사령관인 로이 레비 대령이 남부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과 전투 도중에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육군 나알 여단장을 맡고 있는 요나단 슈타인베르크 대령도 교전 중 사망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피해는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하마스 대원이 찍힌 한 영상에 북한제 로켓 발사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 과 VOA 미국의 소리는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는 군사 전문 블로거 워 누아르는 하마스 대원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흔치 않은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제 F-7 로켓은 85mm 포를 가진 로켓 추진식 수류탄 RPG로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되어 왔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기습 공격에서 민간인 또는 군인에 대한 살상을 위해 이 무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사이트 데브카 파일은 북한이 대전차 미사일 불새 2,500여 대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마스가 이 불새 미사일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2009년 북한이 수천 기를 보유한 122mm 로켓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 등 소형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태국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북한 무기의 행선지를 이란이라고 밝혔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 무기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한국 증시에서는 일제히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K9 자주포, 흑표전차 등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주목받았는데요. 실제로 한 영국 매체는 북한이 무기를 팔수록 이익을 보는 건 한국이라는 칼럼까지 게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무기 제조 판매 능력이 제3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무기 판매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170억 달러, 약 22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 특히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팔 예정이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군에서 운용 중인 전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이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정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 작전은 세계는 물론 북한을 근거리에 두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 역시 자국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방산으로 글로벌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더욱더 첨단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는 안전지대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센터 이스트 웨스트 센터 선임연구원 데니 로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분명 주한미군을 개입시킬 것이고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기반을 둔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반도에 미사일을 쓸 것이 확실하니까요.
또한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남한을 북한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을 것도.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꼬셔서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어 수월하게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침 억제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을 치르다 대만으로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머리만 잘 굴리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뒤에 호시탑탑 중국을 노리는 인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인도가 60년 넘게 중국과 국경을 두고 대치 중인 인도가 만약 중국이 모든 걸 쏟아부어야 얻을 수 있는 대만을 칠 계획으로 군사력을 뺀다면 과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최근 인도가 중국 대만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 빈집털이에 나설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는 이유는 외적으로는 조국 통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해 조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은 번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라며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다만 당장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북한이 휴전선을 통과해야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양안이 마주한 푸젠성 복건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대만을 치려면 100만 인민해방군을 비롯해 수백만의 지원부대가 필요하고 전쟁을 수행할 무기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과 무기는 반드시 푸젠성으로 모이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병력이 모여들거나 무기가 수송되는 등의 움직임이 갑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대만과의 통일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당히 청치적인 모험이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을 손에 넣으려는 이유는 대만에는 중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들이 즐비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TSMC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업이 대만에 있습니다. 원래 TSMC를 먹을 계획으로 대만을 통일하려는 속내는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는데 얼마 전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입에서 이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천원닝 수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자체적인 산업사슬, 공급망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사슬과 공급망 재구축 차원에서 대만을 수북해 TSMC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고도했습니다. 뒤이어 TSMC가 미국 이전을 서두르고 미국에 6개 공장을 짓는다는데 이런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직면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 등 주요 분야 기술을 TSMC를 통해 확보해 일거의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계산을 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건 대단한 모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계획에 은밀히 입가에 미소를 짓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는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엄두에 두고 히말라야 국경을 넘어 중국을 차지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월 초 인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인도군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용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일차오한 알차오한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특정 기관의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광범위한 영향과 이에 대응해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조사해달라는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인도가 이렇듯 중국 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인도의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중리는 외교 관계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왔는데 가령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탄탄하게 다져왔습니다. 가령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안보협력체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1개1로 원벨트 원로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구상에 인도는 가장 먼저 발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인도 중등 유럽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회랑은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바닷길로 연결한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철도로 연결 후 다시 바닷길로 유럽에 진입합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10년 넘게 추진 중인 1대1로보다 더 단시간에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데, 이는 누가 봐도 중국의 1대1로에 맞서기 위한 전략입니다. 최근 G7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고 IMEC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곤란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인도 뭄바이에서 시작되므로 인도가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죠.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난 9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리창 총리가 대리 참석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정상들과 친분을 맺어둬야 유리한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무난하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막는 것입니다. 가령 식량이나 연료,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과 함께 참전하게 될 연합군의 군함과 전투기 등에 대한 수리 및 유지 보수 시설을 제공하는 물류 허브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는 5년 전 군함과 항공기의 급유 및 보급, 필요시 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둔 상할인데요. 중국과 직접적으로 춤을 겨누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보복을 피해갈 수 있는 나를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죠. 가장 극단적인 전략은 대만에 전력을 쏟아부은 중국의 빈집을 터는 겁니다. 아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텐데요. 만약 이 전략이 채택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대만과 전쟁 중 국경 부근부터 인도가 밀고 올라온다면 중국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게 되니까요. 현재 인도와 중국은 영성하지만 약 3,500km 위 실질 통제선 LAC 라인 오브 액추얼 컨트롤 이 국경 역할을 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 세계 4위의 영토대국에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이 필요한데, 중국에는 크게 등, 서, 남, 북, 중을 지키는 5개의 거대한 큰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각각 전구 매입라 부르는데 인도와 국경 지역은 서부 전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간 국경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서부 전구 외에도 남부 전구나 중부 전구가 뒤를 반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의 전쟁은 중국 vs 대만의 구도가 아니라 중국 vs 연합군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서부 전구를 제외한 모든 전구가 전쟁에 투입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부 전구 하나만으로 인도를 막아야 하는데, 인도는 적지 않은 전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GFP 기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만약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밀고 올라오는 인도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남부전구가 자리를 비운 스안성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멸망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면 스안성에 중국 핵무기 보관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가 몰려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인도는 서방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전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괜히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순이니까요. 여기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기도 한 인도군에는 총 145만의 병력이 있는데 그중 80%가 육군입니다. 오랜 양숙인 파키스탄도 인도의 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아 병력의 대부분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죠. 게다가 인도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핵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사거리 5,000km 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해 원하면 언제든 핵탄두를 실어 날려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된 겁니다. 뉴델리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약 3,800km이므로 인도가 IRBM을 개발한 것은 순전히 중국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가 핵을 보유하게 된 것도 중국 때문입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 1889터부터 1964는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기 이전부터 인도의 고급 두뇌들을 외국으로 유학시켜 원자력 전문가를 키웠는데 이들이 인도로 돌아와 1950년대 초반 원자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 중국이 불시에 인도를 공격하면서 발발한 전쟁에서 이때부터 비동맹 자주 노선을 변경해 서방의 원조를 받아 중국군을 물리쳤습니다. 중국에게 패하고 말았다는 수치감은 핵개발 속도를 급속하게 앞당겼죠. 그러다 2년 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서두른 끝에 10년 뒤인 1974년 5월 1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라자스탄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대성공. 이로써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됐죠. 최근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1962년 이래 자잘한 충돌이 있어왔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2020년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가란 계곡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를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시진핑과 오성출길을 볼태우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반중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완전히 봉합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중국이 표준지도를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표준지도에는 4곳의 분쟁 지역을 전부 중국 영토로 표기했는데 한 곳은 인도 북부와 중국 티베트 자치구 경계인 악사이 친 지역입니다. 국경 분쟁 중이며 중국이 시를 지배하고 있지만 원래 인도 영토였던 곳입니다. 또 한 곳은 티베트 남폭, 인도 동부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인도가 시를 지배 중이지만 중국의 표준지도에는 중국 영토로 표기했죠. 이에 대해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중국이 인도 영토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인도 영토가 중국 영토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판했고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이 그런 시도를 한 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늘 인도에 양도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보할 수 없는 영토 문제로 껄끄러운 인도에는 굳이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혹 방문 중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일까요? 중국 대만 전쟁이 실제로 발발했을 때 인도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정말 가소롭고 심지어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이 집약된 KF-21이 성공적인 시험 비행에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다못해 음속을 돌파한 초음속 비행 성공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꼴 보기 싫지만 어찌됐든 계속 싫은 꼴 못 볼 꼴을 봐야 하는 중국과 KF-21이 초음속 비행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처럼 역시 조작된 사기라고 발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KF-21이 초음속 비행 역시 확실한 증거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자 험한 네티즌들의 억지 주장은 쏙 들어가고 되려 KF-21이 뛰어난 성능이 밝혀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부러 스펙을 축소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기분 나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이 초음속 비행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에 다가갈수록 동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마하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벽이 깨지는 순간 폭발적인 충격파가 발산되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닉붐이죠. 소닉붐이 일어나면서 기체의 충격이 가해지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체 설계와 소재 기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난 1월에 있었던 KF-21이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설계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트위터에서 KF-21이 마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공유되며 몇몇 험한 유저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믿냐? 계기판이 조작된 게 분명하다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일본 유저들은 한국의 국방력에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일본 유튜버는 한국이 일본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언론들이 KF-21이 마하 돌파 소식을 전했는데
몇몇 중국 네티즌들이 정말로 마하의 벽을 넘은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하를 돌파하는 순간 발생하는 소닉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KF-21은 마하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소닉붐이라 알려진 기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흰구름은 사실 낮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 응축 현상으로 진짜 소닉붐은 충격파이기에 눈으로 관측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마하를 돌파했으니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흰구름이 생길 리가 없었죠. 반면 제대로 된 군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중국민들은 한국은 준 5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F-21 시제기는 시험 비행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5세대 항공기의 그림자조차 없는데 한국은 결과물을 보여줬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낫지. 맹목적인 혐오나 무지가 아닌 상식과 지식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KF-21이 초음속 비행 성공과 항공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닉붐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만 봐도 KF-21 이마하의 속도로 비행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1월 17일 KF-21은 시험 비행에 들어간 지 단 6개월 만에 마하의 벽을 넘어서며 KF-21 이 초음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행여나 트집 잡지도 못하게 임무통제실 화면의 수치까지 공개하며 분명하게 음속을 돌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 HUD를 비춰주며 항공기 내부에서 표시되는 수치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왼쪽 하단 항공기 속도를 표시하는 부분을 보면 M1.05, 즉 마하 1.05가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한 번만 성공한 것이 아닌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이루어졌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로 재탄생한 KF-21 CJ 1호기는 이날 56분간 시험 비행을 실시한 후 오후 3시 54분에 무사히 착륙까지 마쳤습니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음속을 돌파한 사례가 있었지만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것이었기에 우리 기술로만 제작한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비행하는 KF-21이 동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스트를 진행하며 장착해왔던 반메린 미티어 미사일 4발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길이 3.7m의 직경 178mm 중량은 190kg으로 4발을 장착하면 760kg 정도의 상당한 중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KF-21이 미티어 무장을 초음속 비행 테스트에서도 해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KAI가 이번 테스트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점상 비행한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AI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KF-21이 구조적 만점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KF-21이 벌크헤드는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벌크헤드는 항공기 안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격벽으로 비행 시 가해지는 감압을 버텨내야 하는 구조물이 미우다. 만일 벌크헤드가 파손된다면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하고 심각한 경우 항공기가 공중분해되거나 실속하여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시험용 기체 구조물에 모든 방향의 하중을 가하는 수천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시험받습니다. KF-21 역시 시험기 2대를 제작하여 정적 구조 시험과 비행 하중 시험을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F-35B 시제기의 벌크헤드가 테스트 도중 문제가 발생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8,000시간의 하중 시험이 진행 중이었는데 1,600시간대에서 벌크헤드의 균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F-35B는 항공용 티타늄 합금인 T-64로 벌크헤드 재질을 교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고기동,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에는 알루미늄 합금보다는 티타늄 벌크헤드가 도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KAI 역시 KF-21용 티타늄 벌크헤드 제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티타늄으로 제작했으면 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티타늄 소재는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 부품 하나로 항공기의 단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티타늄 합금은 높은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재련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티타늄 부품이 포함되면 제작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돼버립니다. 한때 항공기 설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는 환상의 소재라는 뜻으로 언옵테니움이라고 불렸을 정도이죠. 때문에 한국은 우선 알루미늄 합금 벌크헤드로 KF-21 보라매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작 단가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현재 KAI에서는 단가가 높은 전통적인 티타늄 단조 및 절삭 공법 대신 3D 프린팅 공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KAI 측에서 연구하고 있는 3D 프린팅 공법은 기존의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공정이 아니라 전기 아크를 여론으로 사용하여 금속 와이어를 녹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3D 프린팅 공법 WAAM입니다. WAAM 방식으로 제작된 티타늄 구조물을 테스트한 결과 전통적인 단조 방식 대비 97%의 인장 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작 비용을 기존 방식과 비슷한 강성을 가지면서도 비용은 2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하 1.8로 예상되고 있는 KF-21의 최고 속도로는 기존의 벌크헤드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AI 매서 KF-21 보라매의 스펙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는 미국의 주력 함재기 F/A-182, F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 G400K 엔진이 쌍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두 함공기 모두 최고 속력이 마하 1.8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항공기의 최고 속력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90년대에 설계 제작된 슈퍼호넷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함공역학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기체 중량도 2톤이나 가볍습니다. 같은 출력에 무게가 더 가볍다면 속력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이 F터버너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은 가속력을 보여주며 가뿐하게 음속에 도달하여 의도적으로 스펙을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출력이면 슈퍼크루징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이번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초음속 항공기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개발 속도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서 초음속 비행까지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아볼 수 없는 개발 속도입니다. 미국에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당시 후보군이었던 보잉의 시험기 X-32는 2000년 9월 18일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여 2001년 7월 28일이 되어서야 마하 1.05를 달성했었습니다. 경쟁자였던 로키드 마틴의 시험기 X-35 역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거친 후에야 F-35가 될 수 있었는데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오랜 항공기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만인 한국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양산에 들어가고 2026년에 전력화되는 KF-21이 당장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하이급 전투기들과 대등한 수준에 오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예정된 만큼 종래에는 또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